제가 박도윤을 만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도윤은 정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죠. 그날따라 회사 업무가 늦게 끝났습니다. 급하게 정장을 다시 정돈하고 화장을 고쳐 발랐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이미 약속 시간을 10분이나 넘겼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도윤에게 늦는다고 연락했는데 괜찮다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의 집은 서울 강북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개량한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의 무게감이었어요. 도윤의 부모님, 형제민,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만 정장 차림이라 괜히 어색했죠. 할머니는 88세라고 하셨는데 허리도 꼿꼿하고 눈빛이 매서웠어요. 인사를 드리자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더니 첫 마디를 하셨습니다. 집안 큰일엔 격이 먼저다.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도윤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도윤의 아버지는 비교적 온화하셨어요. 제 직장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죠. 하지만 계속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상차림이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전, 찌개, 밥까지 10가지가 넘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한눈에 보였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음식 솜씨가 좋기로 유명하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 저는 젓가락질이 어색해졌어요. 평소 요리는 간단하게만 하는 편이었거든요. 회사 일이 바빠서 대부분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 재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관찰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집안의 가풍 지킴이라고 소개받긴 했지만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진 씨는 제사 준비해 본 적 있나요? 재민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조부모님 기일에만 가족들이 모여서 간단히 음식 준비하고 절하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주는 솔직하게 답했더니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은 1년에 11번 지낸다. 제사 9번. 차례 2번. 할머니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가문의 뿌리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년에 11번이라니.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무거워진 뒤였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내는지 말이에요. 도윤은 어렸을 때부터 해온 일이라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집안 행사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견례 다음 주에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도윤과 함께 집에 갔는데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 집 연간 일정이다. 며느리가 될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지.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월 추석, 2월 할아버지 기일, 3월 증조 할아버지 기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 날짜마다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삼색나물, 생선구이, 불고기, 전류, 탕류까지. 한 번 제사 지낼 때마다 15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건가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집 조상님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다.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 제가 다시 수첩을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각 제사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제사상, 차리기와 절하기, 여자들은 음식 준비와 설거지, 전형적인 성별 역할 분담이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를 한다. 특히 큰 명절엔 새벽 4시부터 시작한다.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새벽 4시라니. 저는 평일에도 야근이 잦은 편인데 주말까지 이런 일정이 잡혀 있으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주 제사를 지내는 게 꼭 필요할까?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거라 많다고 못 느꼈어. 가족들이 모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도윤의 답변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은 제사나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주말에 몰려 있었죠. 저는 회사에서 홍보팀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 일도 바쁜데 개인 시간까지 이렇게 구속받는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도 시집을 간 지 몇 년 되었거든요. 상황을 설명하니 언니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은 편이야. 우리 집도 제사 자주 지내는 편인데 1년에 5번 정도거든.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이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카페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나? 나도 전통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되면 맞춰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도윤에게는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것을.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한 가지 결심했어요. 일단 첫 번째 제사부터 참여해보자고. 직접 경험해봐야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제사날이 다가왔어요. 도윤의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긴장했어요.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침 일찍 도윤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벌써 할머니와 도윤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입구에서 서성였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서 도와줘. 도윤의 어머니가 불러주셨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각종 재료들이 분류되어 있고 큰 냄비 여러 개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었어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나물부터 무쳐보자. 시금치는 이렇게 짜내고 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따라했어요. 시금치 물기 빼기, 도라지,
양념하기, 고사리 볶기 등등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나물 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도라지를 양념할 때 간이 너무 세게 들어갔나 봐요. 맛을 본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짜다. 다시 해라. 다시 하라니. 이미 양념이 들어간 도라지를 어떻게 다시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가 도라지를 찬물에 헹궈서 간을 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시 양념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이 도와주려고 기웃대자 형 재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재민이 제 모습을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 말이 저에게는 묘하게 들렸어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건데 마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어요. 부엌 밖에서 지켜보니 또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도윤과 재미는 거실에서 제사상 차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배치와 제기 놓는 위치를 논의하며 천천히 준비했죠. 반면 부엌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도 다시 들어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벌써 싱크대에 그릇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제사 지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별로 역할이 나뉘는 게 과연 현대적인 관점에서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도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평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게 익숙한 제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직 전 종류가 남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전이라니. 저는 전 부치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반죽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는데 첫 번째 저는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써야 해. 어머니가 다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솜씨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기름에 튀는 소리와 함께 부엌 온도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물 7가지, 전 5가지, 찌개, 밥, 과일까지. 보기에는 정말 풍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피로감이었죠.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가족이 모여서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숙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상에 대한 예의와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그릇과 도구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과연 이런 일을 1년에 11번씩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제사를 무사히 마친 후 1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또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식전 큰상도 준비해야 한다. 식전 큰상이 뭔지 몰라서 도윤에게 물어봤어요. 도윤의 설명을 들어보니 제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정식 식사 상차림이었습니다.
제사상과는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거였죠. 그럼 음식을 2배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원래 우리 집 전통이야. 할머니가 예전에는 직접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며느리가 해야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미 제사 준비만으로도 힘겨웠는데 추가로 식전 상차림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제안해 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식전 큰 상은 업체에서 주문받아도 될까요? 요즘 좋은 한식 도시락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바깥 음식은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정성으로 만든 음식만 먹는다. 그 단호한 말투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다음 제사는 증조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이번엔 식전 큰 상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리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음식을 언제 준비할지, 재료는 언제 사올지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도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같이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최대한 도와줄게. 그런데 할머니나 형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집에서는 원래 여자가 음식 준비를 담당해왔어. 남자는 제사상 차리고 절하는 역할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답답해졌어요. 21세기에 이런 성별 역할, 구분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 이틀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료 손질, 밑반찬 만들기, 국물 우리기 등등. 혼자서 하기엔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틈틈이 도와주려 했지만 재민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다리를 피했어요. 형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부엌 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너는 나와서 제사상 준비나 도와라. 재민의 말에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다리도 부어올랐어요. 중간에 잠시 쉬려고 앉았는데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쉬고 있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서 다시 음식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마치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나서야 겨우 절반 정도 끝났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도윤에게 말했어요. 정말 힘들어. 이런 식으로 1년에 11번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번만 해보자.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도윤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익숙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불합리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방식의 전통이 꼭 지켜져야 하는 건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하지만 할머니의 완고한 태도를 보면 변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번째 제사를 앞두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연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가 넘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또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전 큰 상까지 포함한 제사 준비를 혼자 감당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 수도 없고, 혹시 믿을 만한 음식 업체 아시는 곳 있어?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친정 쪽 지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식 전문으로 하는 작은 업체였는데 가정식 스타일로 정성껏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몰래 그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제사용 음식과 식전 큰 상용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고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문을 마치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속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사 전날 새벽에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한눈에 보였어요. 나물 하나하나까지 집에서 만든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그릇에 음식을 옮겨 담았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만들기 위해 기름도 조금 끓이고 설거지할 그릇들도 미리 더럽혀 놓았어요. 제사 당일 아침 할머니와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을 때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척했어요. 어머, 벌써 다 준비했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할머니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셨어요.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번엔 간도 적당하고 모양도 괜찮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민이었어요. 형이 식전 큰 상을 보더니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더라고요. 서진 씨, 이 장식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재민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당황한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인터넷에서 본 걸 참고했어요.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재민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추궁할 수는 없었겠죠. 제사는 무사히 끝났어요. 모든 가족이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일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음식 준비 방식을 조금 바꿀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가족들이 나눠서 준비한다거나. 글쎄, 할머니가 허락할까? 우리 집은 대대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도윤의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변화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매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도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제사까지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설득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한 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지금 당장 집에 올 수 있어? 할머니가 너를 보자고 하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택시를 탔어요. 도윤의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할머니, 부모님, 재민까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으셨어요. 화면에는 제가 음식을 주문했던 업체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제사 때 나왔던 음식들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민이가 의심스러워서 알아봤다더구나. 업체 사장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줬다던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제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래서 직접 조사한 거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가풍을 속인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 할머니의 말이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가풍을 속였다니. 저는 그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저도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 일과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건 핑계다. 진짜 며느리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일을 우선해야 한다. 재민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 며느리만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서진아, 미안하지만 결혼하면 우리 집 가풍에 맞춰야지.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셨어.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도윤마저 가족 편에 서는 느낌이었거든요. 나는 가풍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방법을 찾은 거였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법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방법이냐? 재민이 따져 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그들이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할머니가 최종 통보를 하셨어요. 다음 제사까지 한 달 있다. 그때까지 생각해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결정해라. 못하겠으면 결혼은 없는 걸로 알겠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왔어요. 도윤이 따라 나와서 사과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일방적인 수능만 요구받는 관계가 건강한 건지, 친한 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털어놨어요. 언니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 언니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의 관계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의 시간 중 절반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포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가장 합리적인 분 같아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연락드려서 커피 한 잔 함께 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가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타협안을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가 관심 있게 들어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연 11번의 제사를 핵심적인 3번으로 축소하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조상님들 위주로 말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나머지 제사들은 친인척들이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한 집안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집안이 분담하는 거죠. 아버지가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셋째, 음식 준비나 제사상 차리기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의 의미는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 말이에요. 저는 정성스럽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도 요즘 세상에 맞춰서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지만큼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야. 할머니 말이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바꾸자고 하면 받아들이실까 싶어. 아버지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이런 방식이 평생의 신념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번 제안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전통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고민하시더니 약속해 주셨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중재 역할을 해주신다면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와 이야기해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고민하셨어. 하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안 된다고 하시는군요. 미안해. 어머니 말씀이 조상님들을 등급을 매겨서 차별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남녀 역할 구분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라고 하셔. 저는 예상했던 답변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너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 허락 없이는 집안에서 그런 변화를 시도할 수 없어. 아버지의 솔직한 답변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한 분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완전히 맞춰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 뜻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거지. 며느리가 우리 집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결국 일방적인 수능이냐, 포기냐의 선택지만 남은 거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한 달의 기한이 다 되어갔어요. 할머니가 최종 답변을 듣기 위해 집안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결정을 말해야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통의 소중함도 이해하고 가족의 뜻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와 재민이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재민이 먼저 반박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은 가풍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도리 아닌가요? 가풍을 배우는 것과 일방적으로 순응하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그럼 우리 집 방식이 틀렸다는 얘기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조금만 참고 맞춰가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도윤도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존중 없는 전통은 따를 수 없어. 저는 일어서면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전통이 소중한 만큼 개인의 존엄성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혼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결혼은 없다는 뜻이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왔어요. 도윤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길에서 한참을 걸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죠. 한 달 후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제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발표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적었어요. 전통은 강요의 언어가 아니라 합의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동료들이 공감한다고 말해줬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후배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진정한 전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